네, 안녕하십니까. 증시 최연선 뉴욕과 서울의 이승석입니다. 대한민국 투자의 중심, 증시 최연선 뉴욕과 서울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최연선 마켓 이슈 투데이에서는 오늘 새벽에 마무리된 FOMC 회의 이후에 이 선진 증시 쪽은 약세를 보이는데 신흥국 증시들은 대부분 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별화 현상이 나올까요? 이 원인을 먼저 좀 분석해야 될 것 같고 FOMC 회의에서 어제 저희 전문가들이 전망하기를 바로 연준이 비둘기파적 색깔로 돌아서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었죠. 역시 아직은 3월 금리 인상 가능성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어떤 중요한 또 체크 포인트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식의 전개 가능성이 있는지 오늘 꼼꼼히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늘 시장에서 보게 되면 이 지배구조 재편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이 대기업들 주가 중에서도 이제 특히 그 지주사 관련주 이런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았죠. 지금 뭐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 원샷법과 관련돼 가지고 또 이 지배구조 재편 이슈 오늘 또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저희하고 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월드컵은 이제 내일이면 2회 대회 1라운드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저 치열한 수익률 경쟁 속에서 오늘 또 수익률 상위 전문가들 또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파트너 코너에서는 오늘도 금일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었던 종목 3개 선정하고요. 주가 정밀 분석 그리고 관심 종목 제시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벌써 1월 증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1월달 참 우여곡절 많았던 시장인데 1월에 좋은 마무리 저희 증시연선 뉴욕과 서울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2명의 전문가 함께합니다. 김문석 파트너 그리고 박영호 파트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 2명의 전문가와 시장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박세진 PB가 오늘 이슈 쟁점 브리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세진입니다. FOMC 결과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어제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의 반응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럽 시장의 반응을 보면 오늘 저희가 경험한 그 이머징 마켓 증시 그리고 대표적인 대한민국 증시의 좀 온도랑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장 지금도 논란이 분분한 부분은 이번 1월 FOMC가 과연 비둘기파적이었냐 매파적이었냐라는 부분인데요. 어제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을 보면 이거 매파적인 성향이 좀 강했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장 반응 자체가 그렇게 나왔죠. FOMC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 모든 시장들이 그 대부분 좀 상승을 진행을 하다가 그 어느 정도 성명서가 발표되는 시점부터 해서 급격한 하락을 보였던 부분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어제 뭐 나스닥과 다우 산업 그리고 S&P 500개 대부분 그 3대 주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 크게 FOMC 성명서에 대한 그 하락 반응을 끌어냈습니다만 거꾸로 금리라든지 미국의 채권 금리 그리고 달러 인덱스 그 금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금 가격은 상승을 했지만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주식 자산은 하락하고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그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 시중 금리라든지 달러 인덱스 그리고 금 가격의 상승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시장들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오늘 다시 한번 선진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서 좀 확인이 필요할 부분이고요. 어찌 됐건 신흥국 시장에는 그 크게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우리 시장 어제 38일 만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섰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하도록 좀 던져드렸는데요. 외국인 수급은 오늘 수급만 살펴보더라도 확실히 어제에 이어서 좀 완화되는 흐름이 역력합니다. 저희 어제 시간에서도 확인시켜드렸던 부분이지만 최근에 매도 주체로 주요 그 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영국 연계 자금들 그리고 서유럽계 자금들과 사우디계 자금들의 그 매도 속도 자체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여러 군데서 좀 나오고 있죠. 특히 영국계 자금의 매도 같은 경우에 그 대한민국 시장의 하락을 가장 크게 주도하고 또 공매도에 그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흐름들이 좀 보였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영국계 자금의 매도가 어느 정도 클라이막스에 좀 지나지 않았냐라는 징표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오늘 한번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지주사가 오늘 그 대한민국 시장 내에서는 가장 좀 좋은 흐름들을 보였던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뭐 매각도 대상이 되고 있는 삼성카드 그 전반적인 이제 그룹의 지주사들이 아주 좀 시장 대비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역시 지금 본회의에서 그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원샷법에 대한 그 좀 선반영일까요? 그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다가 그 기름을 끼얹어 줬습니다만 이제 좀 지주회사가 움직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단기적으로 조성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포인트로 저희가 접근을 그 해야 될지 옥석 가리기를 저희가 좀 바로미터를 제공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오늘 증시채에서 뉴욕
주가 서울에서는요, 그 미국 FOMC 이후에 이머징 마켓들이 유달리 좀 좋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선진 시장은 크게 좀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왜 이머징 마켓이 좋았는지, 왜 대한민국 시장이 그 선방을 했는지 이에 대한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고요. 그 원샷법의 국회 통과가 뭐 예상과는 다르게 좀 난항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은 오늘 크게 들썩거리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투자 유망주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세진 PB 수고했고요. 잘 들었습니다. 시장이 오늘 그래도 오전장에서는 뭐 북한 관련 또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도 좀 불거졌었고요. 그게 또 이제 뭐 오버송으로 또 이게 나오면서 또 증시 또 정상화되고 오늘 시장이 하루 종일 좀 정신 없었죠. 저희가 좀 그 분석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밤에 아까 저희가 이제 종목과 업종 이슈로 오늘 선택한 이 지배구조 재편 이슈 관련돼가지고 삼성그룹이 삼성 SDS의 이재용 회장 부회장의 이 지분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일단 뭐 이제는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공식화가 됐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딜의 상대방을 구하는 얘기부터 조금 시장에 오후 늦게 좀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량 거의 160만 주 정도 되는 수량이고요. 할인폭은 약 4.8%에서 마이너스 7% 정도 수준으로 할인을 해서 그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그 삼성 SDS의 지분을 지금 블럭딜로 매각을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매도 사유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증자를 참여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을 하는 목적이다라고 좀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보면 시장에서 또 그동안 시나리오를 써놨었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재편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 전개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가 좀 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하고요. 지금 뭐 삼성카드 매각에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지금 지주사 전환, 뭐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그 작년에 계속 논의만 되었었던 삼성부터 시작되는 지배구조 그 전 그룹사들의 재편 이슈를 좀 가속화시키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런 뉴스들이 관련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잠시 후 종목과 업종을 분석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얘기를 해야 되겠죠. FOMC 회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선진 증시 쪽은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오늘 아침에 좀 급락했고요. 현재 열리고 있는 유럽 증시 쪽도 약세입니다. 반면에 오늘 아침에 브라질, 멕시코, 그다음에 캐나다 그리고 남미 주요국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서는 이제 한국, 대만 등 주요 이머징 마켓 증시 쪽은 그래도는 이 선진 증시 쪽보다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원인부터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까? 예, 제가 죄송합니다. 저 목소리가 좀 감기 때문에 좀 힘드시군요. 예, 그 좀 목소리가 좀 탁해도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문제로 자금이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고 있다가 이번에 그 FOMC 회의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이 좀 연기가 될 것 같다라는 예측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외국인이 구태여 여기에서 이후 우리 그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을 빼는 것보다는 잠시 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적으로 매수 자금이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매수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보다는 매도가 일단 좀 일단락 됐다는 거고요. 아마 경기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1분기 실적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4분기 실적 그 어닝 시즌 발표하는 것들도 실적들이 예상치보다 조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시장도 여기다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금리가 인상이 거의 철회될 것이다, 연기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어오면은 오히려 외국인들 자금이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매수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일단은 매도가 중지되고 있다.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선진 시장보다도 이머징 시장에는 그동안에 매도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탈 자금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강세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박세진 PB도 먼저 좀 이 얘기 좀 해주시죠. 오늘 아침에 뭐 연준 내용에서 어떤 점이 아직은 그 매 발톱을 아직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고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그 원인을 좀 먼저 얘기해 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넷 옐런 의장의 발언보다 그 성명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시장이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급락했었던 데는 그 계속해서 언급됐었던 성명서상에 2% 수준의 물가 수준이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준이 지금 제시하는 그 금리 인상의 척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전개돼야지 우리는 금리 인상을 취할 것이다라고 제시하는 쪽이 그 작년부터 일관되게 완전 고용과
어느 정도 수준의 완만한 물가 상승률의 회복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사실 뭐 유가라든지 여러 원자재 부분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요원해 보이지만 연준의 예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의 발목을 그 물가 상승에 붙잡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기적으로 연준은 2%대의 물가 상승을 도달할 것으로 어느 정도 내다보고 있고 이런 물가 상승률이 한 2%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는 수준까지는 그 시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안정책들을 제시를 하면서 좀 활발하게 그 물가 상승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오히려 좀 역할을 좀 다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게 되면서 생각보다 연준이 그 2%대 물가 상승이 도달하는 시점 자체를 요원하게 보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뭐 한 번 정도, 많아봐야 2번 정도 진행할 걸로 보이는 금리 인상 속도는 어쩌면 물가 상승률 속도에 따라서는 3번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멘트들이 좀 나왔던 겁니다. 근데 뭐 앞서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어제 저희가 확인한 것만 가지고는 지금 시장의 반응을 좀 다 봤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 제외한 나머지 원자재 그리고 달러 그리고 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채권 시장에서는 대부분 이 비둘기파적인 코멘트가 나왔을 때 나와야 될 반응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럽 시장의 지금 흐름을 보면 역시 주식시장은 기대는 못 미친다라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지만 또 상품시장 쪽에서는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완화된 코멘트였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미국의 코어 CPI가 지금 1.9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발표한 게 지금 만약에 올라가지 않는 거는 유가라는 게 있어가지고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유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과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그 원자재 중요 원자재라고 하면 원유하고 그다음에 주로 보면 이제 곡물하고 철강석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하나인데 최근에는 철광석 가격이나 석탄 가격들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곡물 가격은 아직 반등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가장 그 원자재 가격 중에서 많은 포진을 차지하고 있는 유가와 그다음에 철광석하고 석탄 가격들이 반등을 해주고 있다는 거는 아마 지금 옐런 의장도 보고 있는 거 아마 그런 걸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른다면은 미국의 코어 CPI가 다음에 발표될 때는 2%대에 근접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마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본다고 하면은 원자재 가격 동향을 보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12월 독일의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8개월 내 최고치 수준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좀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의 경제 지표는 오늘 좋지 않습니다. 작년 12월에 미국 내구재 주문은 5.1% 급감해서 당초 전망치가 0.7%였는데요. 0.7% 감소했는데 이를 대폭적으로 하향돼가지고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내구재 주문은 보통 이제 이 GDP에 구성되는 항목 중에서 좀 큰 포션을 차지하죠. 예,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김무석 파트너도 지금 FOMC 회의 이후에 선진 증시하고 이머징 마켓 증시하고 좀 차별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 흐름을 좀 차별화로 보였던 부분은 좀 단기간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사실 이제 FOMC 금리 동결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유가가 최근에 $30 깨졌다가 $30 위로 지금 올라와서 좀 안착된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우리가 한국 증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부분은 최근에 유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무튼 유가 자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중동 산유국들이 힘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중동의 산유국 자금들이 지금 투자가 돼 있는 이머징 쪽에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진행이 됐었고요. 추가로 더 빠져나갈 것이다 우려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신흥국들이 상당히 좀 힘든 환경이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미국까지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유가는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 요인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국제 유가가 $30를 깼다가 지금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또 감산 얘기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거기다가 또 오늘 또 FOMC는 또 예상대로 금리까지 동결해주고 하니까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전 세계 증시가 1월 달에 같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더욱더 심각하게 빠졌던 신흥국 증시가 좀 더 안정을 보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이제 긴 측면에서 저희가 금리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경제가 상당히 힘든데 미국이 예를 들어서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아마 전 세계 투자되어 있던 이 달러 자금들이 회수되면서 신흥국 증시를 다 끌어내리면서 즉 신흥국에 있는
자산 가격을 다 급락을 시킬 거고요. 이것이 이제 신흥국 위기로 이끌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불안 요인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현재 이 물가나 고용을 고려해가면서 금리를 올리긴 올릴 건데 제닐 옐런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점진적으로 천천히 올리지 않겠는가. 여기서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신흥국 경제 깨지면 결국 전세 경제가 같이 깨지는 부분이고요. 그 책임 자체를 미국이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제니 옐런이 계속적으로 립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올리면 시장이 깜짝 놀라서 어떤 시장 금리 인상 때문에 오히려 경기를 끄트리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금리는 올릴 겁니다라는 립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을 이미 좀 어느 정도 선반영시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막상 금리를 올린다면 계속적인 립 서비스는 이제 아주 가파르게 올리겠다가 아니라 속도 맞춰서 천천히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구태여 자산을 팔아서 달러를 수요할 필요는 없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리 인상 자체가 일단 시장에는 분명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FOMC 이벤트마다 나오는 이 금리 인상을 앞둔 증시의 어떤 변동성 확대는 저감에서 기회로 보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문석 파트너의 얘기를 잘 듣고 있으면 옐런 의장을 직접 가서 만나고 와서 얘기를 듣고 와서 해주는 것 같아서 아주 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석 파트너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신흥국 쪽의 증시가 강세를 보인 원인은 오히려 미국의 FOMC 회의 영향보다도 유가가 반등한 거에 더 포커스 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 시간에 그 크루드 오일 원유 선물 이쪽은 지금 현재도 2% 정도 오늘 또 오르고 있습니다. 브렌트 오일 선물도 현재 시간 2.5% 정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이 원유 그리고 일부 금속류 품목 등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현재 좀 반등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의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FOMC 회의를 전후해서 이전에 매도가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도 외국인들이 과연 미국의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앞에서 김문석 파트너가 얘기한 대로 이게 원유 가격의 반등에 힘입은 건지 이 문제도 중요한 것 같고요. 역시 오늘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덜 파니까 시장은 여지없이 올랐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좀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도 또 환경적인 문제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박세진 PB가 보기에는 어느 쪽이 외국인들의 지금 현재 매매에 있어서 더 결정적인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얘기한 그 FOMC 그 전체적인 그 정책 글로벌 정책 방향성과 그 원자재 가격 최근에 시장을 흔들었었던 원자재 가격 둘 중에 놓고 본다라 그러면 당연히 더 무게 비중은 통화 정책 쪽에 더 크다고 봅니다. 가장 큰 영향은요. 왜냐하면 지금 유가의 움직임도 사실은 어제 FOMC에 대한 시장의 반응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결과적으로는 많은 뉴욕의 미국의 3대 지수 자체가 하락 마감을 한 거를 아침에 확인들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이게 매파적인 좀 스탠스가 강하다라고 시장이 인식을 했구나라고 저희 투자자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브리핑 때 보여드렸던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 어제 이 미국의 일중 흐름을 좀 채권하고 주식 대표적으로 좀 나타내서 살펴보면요. 처음 성명서가 발표됐었던 시점이 이제 요 시점. 그래서 그 S&P 500 지수 같은 이게 미국 분봉 차트인가요? 맞습니다. 빠르게 무너졌지만 장 막판 한 20분 정도를 남겨놓고는 반등의 흐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채권 같은 경우, 채권 수익률, 미국의 국채 10년물 수익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동반적으로 하락했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이 망가질 때 채권 시장에서는 오히려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인식을 하고 채권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뒤에 20분을 다시 보시면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것과 채권 수익률이 추가적으로 떨어진 거는 둘 다 비둘기파적인 인식을 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수 자체는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그 마지막 시점에서 그 주요 투자 주체들이 생각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번엔 매파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온건한 발언이었구나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아시아 시장을 넘어와서 대응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유럽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그런 판단에 혼선을 주고 있기는 한데 오늘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이 재차 이제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이 나온다라 그러면 어느 정도 요번 FOMC는 좀 다소 비둘기파적이었다. 중립보다는 약간 그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머징 마켓이 FOMC랑 좀 무관하게 움직였다라고 보기보다는 FOMC에 대한 해석이 중립보다는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시장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아시아 시장으로 오늘 넘어왔다.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미국 연준의 그 성명서의 그 색깔은 아직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회색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도저도 아닌 네. 거에서
해석하기 나름이었다고 보여지는 네네. 부분이 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결국 뭐 오늘 미증시가 급락했지만 뭐 연준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기업들 실적. 네. 오늘 애플 주가가 52조 신저가 이거 굉장히 많이 밀렸고요. 보잉도 또 주가가 급락을 했죠. 맞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은 게 영향을 더 좀 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현재 증시 약세를 보이는 게 실적 문제가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아침에 아시아 시장으로 다시 넘어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금리 인상 속도에 그 빠르지 못할 것이라는 쪽에 더 힘을 실어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에 금리 인상에 대한 색깔이 짙어질수록 미국은 강달러에 대한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실적이 대거 악화된 기업들 대부분이 강달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 미국에서 입장에서는 수출주 업종들이 대부분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보면은 뭐 IBM이라든지 애플은 PER 기준으로 8배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 아마존은 지금 뭐 400배에 육박하는 그리고 페이스북 100배 뭐 구글 50배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지금 뭐 뭔가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달러 약세가 오히려 또 요원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회피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 실적 때문에라도 연준이 급한 금리 인상은 진행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런 그 해외 쪽의 변수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론 우리 국내 기관들도 이런 해외 변수에 영향을 받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수급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한국 주식을 살 것이냐 팔 것이냐의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해서 또 증시의 방향성이 갈리죠. 이것 때문에 분석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렇다면 FOMC 회의 이후에 과연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도가 좀 줄어들고 이전보다 매도 공세가 완화되고 있는데요. 향후에 외국인들이 좀 이제 수급적으로 한국 주식을 좀 매입 혹은 내지는 적어도 최소한 덜 팔지 않을까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저를 보고 이렇게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아니요, 저 외국인들이 사느냐 덜 파느냐가 지금 그 질문하셨는데 일단 덜 파는 건 확실히 덜 파는 것 같아요. 오늘 중국 증시에서도 그 뉴스가 하나 나온 걸 보면은 중국에도 강호의 세력들이 들어왔다라는 뉴스가 하나 나왔었거든요. 중국 증시에. 강호의 세력들이요. 예, 그러니까 중국 증시 저점 매수에 대량 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중국 증시도 받치고 있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국 주식 많이 예, 밀렸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저점에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큰 매수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도 아마 이 정도 부분에서는 좀 영향을 좀 덜 줄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증시도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도했던 거 아까 박세진 PB가 보여드렸지만은 중동계도 어느 정도 다 매도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영국계나 뭐 최근에 뭐 호주계나 중국계들도 거의 다 화면을 보면서 매도가 얘기할까요? 마무리가 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줄어들면서 수급이 좀 부담이 덜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수는 좀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다시 매수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매수가 들어오려면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슈가 기업들의 그 꿈은 실적인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자꾸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여기서 그 우리나라 주가가 싸다든지 아니면 많이 떨어진 순간 그 매수 사야 되겠다든지 이러한 이슈를 만들면서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줄어들면서 시장이 그동안 낙폭과대에 따른 그 종목들이 반등을 하겠지만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이슈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다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김문석 파트너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둔화되고 이머징 마켓 쪽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움직임을 보인 원인이 유가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박영호 파트너가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보다도 지금 현재 더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현재 크루드 오일 선물이 한 3.5%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올라온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는 촉매제 이게 좀 어떤 그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유가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주식 그 등락폭과 그 전에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유가 관련주가 이렇게 많지 않지만은 외국인들의 매매가 중요한 영향을 하는데 유가가 많이 빠졌을 때 상대적으로 미국이 유가 때문에 3%, 2%가 빠졌다고 하면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1% 정도의 그 하락폭을 우리나라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 정도 하락폭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유가로 인한 우리 시장에 외국인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는 이건 조금 별개로 봐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유가에 대한 하락과 외국인의 매매 연동성이 아주 크지 않았다는 거 이거를 저는 그 지난번에 한번 분석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지면 먼저 갖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의견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예. 다른 전문가들은 원유 가격의 문제가 우리나라 수급에 외국인들 영향을 줬다. 실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계 자금이
그동안의 주식 매도의 2위국이었나요? 네. 영국이 제일 많이 팔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우디라고 했는데 그 영향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요. 유가가 하락하면서 사우디 재정 압박 때문에 그 파는 거지. 지금 유가가 오르는 것 때문에 다시 사우디가 재정이 엄청나게 부자가 돼 갖고서 그 돈 팔았던 걸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덜 팔지 않겠냐는 그게 거죠. 덜 팔죠. 덜 팔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은 멈추겠지만은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거를 유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유입된다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문석 파트너도 이 문제 좀 짚어주시죠. 네. 향후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좀 완화될 가능성과 더불어서 증시가 좀 이제 회복을 좀 보여줄 수 있는지 네. 좀 짚어주시죠. 저는 일단은 뭐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된 그 외국인들 매도는 저는 사실은 이제 유가하고 좀 연동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한번 본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 선진 통화하고 이 한국 원화 가치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특히 신흥 통화권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최근의 흐름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일단 그 선진 통화가 이 신흥국 통화보다는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최근 들어서 눈에 띄게끔 이 신흥국 통화 가치가 선진국 통화 가치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최근에 가파르게 떨어지는 유가 때문에 신흥국들이 좀 피해를 볼 거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사실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뭐 달러가 됐든 유로화가 됐든 엔화가 됐든 이들의 선진 통화보다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 사실 주식시장이 올라도 본전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일단 선진 통화권들이 우리 한국 증시에 좀 들어오기는 힘들고 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못 사거나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환경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이제 유가가 너무 심하게 빠져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제 유가가 너무 심하게 빠지니까 사우디 자금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계속 유가가 30달러 밑에서 머물러 버리면 다른 산유국 자금도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제 중첩돼서 지금 외국인들 매도 좀 많았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은 유가가 올라가려면 결국 이제 제효과가 좀 풀려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의 원인이 제가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 시초 자체가 이제 셰일 가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또 미국이 또 이란 제재 풀어준 부분들이 또 문제도 있었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다음 추구바라 하고 지금 오히려 증산을 하고 하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수요가 없어서 유가가 빠진 건 아니고 이 공급 과잉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국과 사우디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합의점을 만드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길게 갈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그게 언제일지 모르다 보니까 그 시점까지는 일단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을 기대하기는 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오늘 지금 현재 급작스럽게 유가가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해외 쪽 언론에서 나온 얘기를 저도 지금 현재 방송하면서 보니까요. 오페크 비회원국들, 그러니까 오페크 회원국이 아닌 비회원국들이 감산에 곧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향 때문에 현재 브렌트 오일 선물 가격 동향은 약 4% 중반대, 4.4% 정도 오르고 있고 크루드 오일 선물은 현재 거의 4%에 육박하는 이 원유 가격에 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 쪽의 개장 전 선물 지수 동향도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보합권 정도였는데요. 현재 다우존스 선물 지수가 한 0.7%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좀 바뀌고 있네요.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그렇다면 종합적인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앞에서 김문석 파트너도 FOMC 회의 이후에 대한 전망을 해주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박사님 PB도 이제 시장의 어떤 분위기, 어떤 큰 불확실성 하나는 제거가 됐다고 우리가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또 3월 달을 또 우려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좀 짚어주시죠. 3월 되면은 분명히 지금 아무리 저희가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또 3월 FOMC 직전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또 혼탁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차피 시장이 1월 달부터 바로 금리 인상을 나설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으니까 3월이 분수령이었죠. 항상 작년 그 연말 FOMC 때도 이번 3월에 금리 인상이 없었구나라는 거를 시장에서 확인을 해야지 사실 FOMC 이벤트는 좀 상반기에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때까지 이제 얼마나 체력을 가진 국가들의 그 대표 그 시장들이 좀 회복을 하느냐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계속 저희가 유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 분명히 차별화 포인트는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시장 같이 에너지 수입국이자 그 주요 그 수출 의존도가 그 주요 경제 의존도가 수출로 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상황은 수혜거든요.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그래서 지금 재밌게도 코스닥 시장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장이고요. 그
굉장히 좀 그래도 피해를 좀 보면서 출렁거렸다고 생각하는 코스피 역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좋은 시장입니다. 상대적으로 낫죠, 우리가. 예, 그렇죠? 거기에는 좀 그만한 그 주변 매크로 변수가 만들어주는 또 대한민국 시장에는 좀 우호적인 반응들이 있을 거니까 지금부터는 뭐 무작정 그 유가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공포를 무조건 시장에 투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이런 부분들이 좀 부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시점을 좀 이제 저희가 좀 긍정적인 부분도 같이 살펴가면서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은 분명히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박세진 PB 얘기까지 잘 들었고요. FOMC 회의 이후의 시장의 동향, 물론 뭐 전문가별로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이전에 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도는 좀 둔화될 가능성과 더불어서 시장도 이전에 같은 이 하락 변동성이 당분간 크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현재 좀 공통된 의견은 이렇게 좀 중지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계속 유가가 급등하고 해외 쪽에 이 금융시장 지표가 변화하다 보니까 뭐 방송을 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뉴스가 들어올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네요.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시장 얘기, 매크로 변수는 여기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좀 마이크로하게 이제 시장에 좀 내면을 들어가서 업종과 종목을 보겠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보셨다시피 이 지배구조 재편과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또 삼성카드하고 삼성생명 이 지분 문제가 좀 있었죠. 관련주가 또 급등했고 그 외에도 뭐 한화,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가 요즘에 실적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지배구조 재편 이슈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다시 이런 종목들이 좀 들썩거리는 원인부터 좀 박세진 PB가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뭐 저희가 작년부터 기업 구조 지배 구조를 좀 그 재편에 대한 촉진을 야기할 거라고 봤었던 이제 원샷법에 그 여야의 합의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대의원 구성에 있어서 지금 차질이 좀 있어서 이게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통과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좀 회의적인 시간이 나오죠. 예, 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또 내일 있는 여야 회동에서 극적으로 또 이 문제가 또 풀릴 거라고 예상하는 쪽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다뤄지냐 마냐의 문제일 뿐이지 이미 여야가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언제 돼도 된다라는 그 기조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내용들을 계속해서 봐오셨기 때문에 원샷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그 순환 출자 구조를 풀어 나가기 위한 기업들의 그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의사결정이 굉장히 간소화되고 빨라지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뭐 삼성그룹 지배주들에 대한 뉴스들이 좀 어느 정도 속도를 좀 더 가파르게 만들어줬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결국에는 순환 출자 구조에 얽혀 있는 모든 그 대기업들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또 재편의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먹거리로 좀 접근을 하는 흐름입니다. 저희가 제가 방송을 지금 오늘 뭐 하도 바깥쪽 해외 쪽이죠.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 빠른 변화가 나와가지고 그걸 체크한다고 방송 순서가 어떻게 전못됐는데 원샷법이 뭔지를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앞서 준비했던 자료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샷법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그 사업 재편을 원하는 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 법안이 원래 이 원샷법의 가장 그 정식 명칭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수합병, 그 M&A 과정이라든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비용 쪽 부담이 주는 건가요? 일단은 의사결정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단축이 되고요. 극단적인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소규모 합병, 그러니까 지배 종속회사들 간의 소규모 합병을 진행하게 될 때 전에는 그 주총을 열어서 그 주주들의 안건을 다 확인을 하고 일정 비율을 넘어가는 찬성이 나와야만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 그마저도 반대하는 주주들의 또 반대 매수 청구권 행사를 또 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합병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그 주식 총수가 20%를 넘지 않으면 그냥 주총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 모든 게 좀 축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대기업 오너들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또 악용될 수가 전횡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소액주주 보호에 대한 그 추가안들이 좀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추진도 쉬워지고 반대도 쉬워지는 게 사실은 원샷법의 골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럼 김문석 파트너가 보기에는 이번 이 원샷법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벌써 또 오늘 삼성카드 지분을 삼성생명이 이제 인수해 간다 이러면서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시장이 이게 M&A나 이런 지배구조 재편은
시장 부양 효과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일단 지배구조 재편은 무조건 다 플러스 요인이라고 봐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원샷법까지 통과하게 되게 된다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재벌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자 어쨌든 저희가 이 지배구조 재편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분할을 하든 합병을 하든 뭐 현금으로 이제 지배구조를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할을 하든 합병을 하든 하게 될 건데, 분할이든 합병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전부 다 이제 주총 특별 결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주주 입장에서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반대 매수 청구권을 뭐 행사할 수도 있게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주사 쪽 지금 이제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분할을 하든 합병을 하든 앞으로 많은 이벤트들이 올해 나올 건데,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주주들의 반대를 최소화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쭉쭉 빠지고 있는데 뭐 합병한다 그러면 합병 반대 뭐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인위적인 주가 부양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회사의 미래가 이렇게 돼서 잘 될 수 있다라는 또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청사진도 보여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지배구조 재편 이슈는 국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주가 수급에는 분명히 좀 플러스 요인, 긍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런 것들이 증시를 조금 끌어올리는 데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박영호 파트너도 지금 이번 그 원샷법의 국가 통과의 가능성, 그러니까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지배구조 재편을 현재 활발하게 진행하는 기업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많죠. 예, 그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가지 좀 소개 좀 시켜주시죠. 원샷법이 국회에서 계류가 돼 있다고 하지만은 뭐 저나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 삼성카드하고 삼성생명에서 저 지분 인수가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본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하면서 작은 그 지분을 갖다가 예전에는 90% 이상 100%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삼성카드를 삼성생명에서 70%를 가지고 오면서 그 주주 의견 교류 없이 이제 하면은 투자회사하고 영업회사하고 구분을 해가지고서 영업회사는 매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투자회사, 지분회사, 자산회사는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지분 구조를, 그러니까 지금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게 원샷법이 지분 구조를 어떻게 재벌들이 이용을 하느냐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까가 그게 중요한 구조인데,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호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은 삼성 쪽에 그 지분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하고 그다음에 그 삼성카드, 그다음에 삼성생명, 그다음에 삼성 SDS가 가장 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나오고 있는 게 현대모비스하고 현대글로비스가 또 지배구조 이슈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외에 몇 개의 그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르는 건 역시 현대하고 삼성 쪽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원샷법은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전략을 가지고서 이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은 결코 여러분들한테 나쁜 전략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박세진 PB가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삼성 SDS 지분 매각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관련주들 쪽, 그러니까 삼성그룹주 내의 관련주들 뭐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관심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역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분명히 최고의 호재지만 투자에 활용했을 때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최고의 그 수혜는 삼성 엔지니어링 아닌가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됐죠. 근데 지금까지 시장이 재작년부터 준비했었던 그림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재편을 바라보던 그 시장의 시나리오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지분을 가장 많이 취득하고 있는 SDS라든지 제일모직, 그 삼성물산의 가치를 올린 다음에 그 앞으로 이제 지배를 하고 싶어하는 그 더 지배력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삼성전자의 가치를 낮춰서 이 주식을 교환을 해서 그 사업지주회사와 지주회사 사업회사를 분리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엉뚱하게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의 자금이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 쪽이 수혜주가 일시적으로는 되겠지만, 이제 그동안 그려왔던 그림에서는 또 상당히 또 다른 그림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원샷법이라든지 이런 전체 지배구조 재편을 위시해서 수혜주를 찾는 과정은 사실 명확하게 그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가 어떤 창구를 통해서 진행될지를 보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금융회사를 끼고 있는 법인이라든지 순환 구조의 그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법인들 그 지배 구조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이 원샷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지주사들이 다 공통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아졌지만, 진짜로 이런 지배구조 재편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업들은 그런 대상으로 좀 압축을 해나가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봐야 되겠죠. 국회에서 만약에 원샷법 통과가 불발될 경우도 이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짜야지 무조건적으로 뭐 통과될 것이다. 또 좋은 쪽만 가지고 시장을 대응할 수는 없겠죠. 만에 하나 이게 또 원샷법이 국회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관련주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원샷법이 통과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부결이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연기가 된다는 건 다른데 일단은 부결이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자고 하셨으니까 부결이 된다면은 기존에 있는 그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쓸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샷법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조금 더 쉽게 지배구조 개편을 쉽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다시 옛날처럼 또 순환 출자 구조에서 또 이쪽에서 넘기고 해주는 복잡한 구조가 나오는데 그렇죠. 예, 지금의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니까는 주가에는 오히려 기대감으로 있었던 약간의 거품이 있었던 것들이 좀 빠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문석 파트너도 시나리오 넘버 네. 2 이 만약에 원샷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관련주에 미칠 영향 좀 분석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용호 대표께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지금 이제 좀 원활하게 지금 빨리 지금 현 정권 임기가 한 2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이 기간 안에 모든 걸 좀 빨리빨리 지금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가다가 중간에 제동이 걸려버리면은 또 어떻게 되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또 단발적으로 또 악재로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큰 그림에서는 어쨌든 지배구조 재편 쪽으로 여러 가지 방향을 틀어서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아마 현대 모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거 사업 재편을 이룰 것 같은데 이러면 당연히 이제 현대 모비스를 뭐 인적 분할해서 아마 글로비스하고 합병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전에 글로비스 주가 최대한 좀 올라 있어야만이 좀 지분을 좀 쉽게 확보하겠죠. 이런 측면을 놓고 보면 뭐 글로비스에 관심을 갖는다든가 이런 좀 수혜주들은 조금 만약 그런 악재가 터진다면 또 오히려 또 기회로 보고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그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그 중요한 덕목은 역시 아이디어 싸움. 그리고 이 시나리오 싸움입니다. 좋은 시나리오와 좋은 아이디어가 결국은 수익을 만든다. 이렇게 보셔도 무리가 없겠죠. 오늘 먼저 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이제 뭐 하루하루가 또 중요한 시장, 또 내일이면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1월에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죠. 마지막 거래일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또 투자 전략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야간 선물 지수 동향 보겠습니다. 현재 야간 선물 지수는 0.2% 정도의 상승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 선물이 지금 현재 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들은 수급 주체별 동향에서 170계약 정도의 약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관이 약 200계약 정도 매수하면서 야간 시장 선물을 강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 좀 더 본다면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유가가 지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상단에 보게 되면 맨 위에 6% 오르고 있는 이 품목이 브렌트 오일 선물이고요. 그 밑에가 이제 크루드 오일 선물입니다. 원유 선물이죠. 현재 5.8% 급등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외신 쪽 나온 얘기 보면은 감산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좀 구체화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유가 강세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전문가의 시장별 투자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네, 박영호 파트너 그리고 김문석 파트너 모두 양시장 매수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전략 들어봐야 되겠죠. 박영호 파트너부터 전략 근거와 또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난번에 이제 그 1900포인트, 1800 아래인가 1850포인트 부근에서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더라도 손실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둔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 하락이 유가 상승으로 바뀌면서 외국인은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그동안에 시장을 억눌렀던 이러한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든다는 점은 실질적으로 시장에는 악재보다는 호재로 반영될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는 시장에 어떤 특별한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면은 저는 하락보다도 상승을 할 거다라는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은 매수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일단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하고 그다음에 유가 포지션 두 개를 보면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를 지금 봐줘야 되는데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오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봅니다. 다만 여기서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1950포인트 정도 부근 가면은 잠시 쉬었다가 방향성을 다시 만들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심주 쪽은 철강 업종을 제시했네요. 예, 아까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을 보려면은 원자재 가격을 보자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도 사실 미국의 CPI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있거든요. 60불대에서 만들어진 CPI가 유가가 30불대까지 가고 있는데도 CPI는 지금 그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간다면은 아마 시장이 조금 그 금리도 이제 얘기가 될 거다는데, 최근에 철강 가격하고 철광석, 석탄 가격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약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정 부분 그 철강에 대한 그동안의 공급 과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실적 부진으로 많이 하락을 했던 이런 철강 업종들이 이제 실적 호전과 그다음에 그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철강 관련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고요. 김은석 파트너도 역시 내일 시장 투자 전략 구성해 주시죠. 네, 뭐 일단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은 주가는 항상 모든 것들을 선반영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여전히 뭐 1900포인트 이하에서 주식은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양대 시장 모두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가 중기적으로 정시 수급이 지금 뭐 당장 가파르게 개선될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형주를 뭐 계속 끌고 나가기 좀 힘들 거라 봅니다. 일단 이번 주 들어서 낙폭 가대주들이 어떤 그 낙폭 가대 경기 민감주들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과연 다음 주에 계속 또 올라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중기적으로는 가치주, 흔히 말해서 좀 저평가된 기업들보다는 전문가 시장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실적 개선이 나오는 성장주 쪽으로 좀 관심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월 달에도 크게 시장을 전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2월 달에 보면 MWC라든가 즉 모바일 월드 콩쿠레스가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요. 또 중국 춘절도 있고 또 웹보드 규제 완화 같은 이런 일정들이 있으니까 이런 좀 일정에 있는 기업들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세진 PB는 지금 현재 이게 또 저희 방송을 하다가 또 새벽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분위기는 유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좀 큰 폭으로 올라서 만약에 이게 내일 아침까지 마무리될 경우에 우리 증시 쪽에서 어떤 영향을 좀 받을까요? 좀 명확하게 중우장대 업종,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유가 반등하고 같이 저점 인식이 강하게 일어났었던 건설이라든지 철강, 화학 같은 업체, 소재 쪽들의 그 강세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정말 단발성 그 저점에서의 단발성 반등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작년 뭐 8월 그리고 재작년 상반기와 마찬가지인 막 50% 이상의 단기 시세를 낼 수도 있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증시 지수 자체가 급등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눈여겨서 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에서 오늘 뭐 원샷복 관련된 지주회사 이슈도 그렇지만 점점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야구로 따지면 스트라이크 존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러니까 최근에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있었던 쪽에서 점점 먹을거리가 많아지는 시장으로 갈 때는 이럴 때는 그 오히려 쏠림 특정 종목에 대한 혹은 특정 그 산업에 대한 그 아주 과감한 쏠림 현상 자체가 그 포트폴리오에서는 독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좀 업종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 보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워낙 지금 현재 유가가 빨리 올라가고 있어가지고요. 브렌트 오일 선물은 지금 현재 8% 상승을 돌파를 이미 했고요. 크루드 오일 선물도 7.5%, 미국 개장전 선물 지수는 1.3%